와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찾는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좋아해서 연회비를 10만원 내고 연간 회원이기도 합니다. 연간 회원이면 주차 혜택도 있고 좋은 전시가 있을 때마다 레터도 보내주셔서 저는 최소한 1년에 10번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의 건축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자 민현준 홍익대 교수는 서울관을 여러 개의 건물로 잘게 쪼개 다도해의 섬들처럼 여러 건물이 무리를 이루는 형태로 배치하고 건물 사이에 넓은 야외마당과 길이 이어지게 해 작은 마을 같은 느낌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존재감을 내뿜는 압도적인 랜드마크 미술관이 아니라 열린 미술관이자 낮은 미술관, 튀지 않고 겸손하게 자리 잡은 미술관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되자마자 새 건물임에도 주변 풍경 속에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파고들었고 건물들의 형태는 가장 정직한 네모 상자골이고 외피의 재료와 색상도 미색 계열의 타일이어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유리를 씌운 부분도 반짝거림이 도드라지는 하이테크풍이 아니라 차분한 유리로 처리해 다른 유리 건물들보다 은은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큰 길에서 가장 먼저 보이면서 서울관의 얼굴 역할을 하는 옛 기무사 건물이자 이전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건물 역시 중요한 근현대 건축물입니다. 20세기 초반 모더니즘 건축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이 건물은 현재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병원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또한 한국 현대사에서 기무사란 기관의 위치를 생각하면 곧 격동의 현대사를 상징하는 곳이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미술관 쪽에선 이 건물을 보존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건축계에서 보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건축가는 이 건물을 거의 그대로 남기면서 겉을 덮었던 두꺼운 페인트 칠을 걷어내 원래 모습을 되살리는 한편 미술관 마당 쪽으로 긴 창을 내 주 출입구로 삼았습니다. 현대미술에서 거대한 작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한 장르가 섞이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형 미술관들은 규모가 더욱 커지는 추세인데요. 동시에 미술관은 건축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조형성을 과감하게 추구하는 장르로 손꼽힙니다. 전시하는 미술품 못지않게 미술관 건물 자체가 작품 역할을 하는 것이 요즘 미술관 건축의 주된 흐름이었는데요. 서울관은 이와는 반대로 갔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위치가 지닌 조건 때문이기도 했고 건축가가 이런 조건을 제약으로 여기기보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설계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서울관이 들어선 서울 소격동은 국가적 문화유산인 경복궁 바로 옆이어서 처음부터 건물을 높이 12m 이상으로 지을 수 없었고 이런 조건에 따라 서울관은 지상에선 건물이 작게 그리고 나뉜 모습으로 배치되고 소장품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미술관 핵심 공간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땅 위에서는 덩치가 크지 않은 낮은 건물들이 차분하게 만만하게 깔리고 아래로는 깊게 파고들어가 거대하고 역동적인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구조에 따라 아래쪽에서는 거대 공간을 만끽할 수 있고 위에서는 따로 떨어진 공간들을 정원을 거닐듯 가로지르며 오가는 특별한 동선이 생겨났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만의 특징이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서울관이 처음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또 하나의 이유는 회복과 조화입니다. 새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새 시대, 새 유형의 건축물이 한 곳에 모여 생겨난 효과입니다. 미술관이 들어선 땅은 원래 국군기무사령부였고 그 이전에는 조선시대 종친부가 있었습니다. 종친부 건물과 기무사 건물은 애초 보존과 복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종친부 건물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고 기무사 건물도 철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관 계획이 나온 뒤 문화재계와 건축계를 중심으로 종친부를 원래 위치인 이곳으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종친부는 조선시대 왕실, 가족들을 관리하는 관청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은 기관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즉위시킨 뒤 사실상
조선의 지도자가 되면서 추진한 모든 정책의 목표는 외척들의 득세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쇠약해진 조선을 새 출발시키는데 대원군은 모든 것을 걸었다고 이 정책의 중심에 종친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친부 건물은 조선시대 여러 관청 건물 중 하나 정도로만 여겨져 왔고 조선이 사라진 이후 치욕적인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 종친부 건물 바로 앞에 경성의학 전문학교 부속병원 건물이 들어섰고 광복 이후인 1971년부터 이 병원 건물이 국군기무사령부 건물이 되면서 종친부 건물은 대중들에게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또한 종친부는 건축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도 평가받습니다. 이런 까닭에 종친부 건물이 미술관의 건설과 함께 30여 년 만에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서울이란 역사도시에서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기무사 터에 짓기로 한 뒤 설계 공모요강에 이 종친부 이전 복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전 발굴에서 기단자리가 그대로 다시 나왔고 전문가들이 종친부를 옮겨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다행히 민현중 건축가의 당선 설계안도 이 장소의 역사성을 중시해 종친부가 돌아올 것에 대비해 자리를 남겨놓은 것이어서 종친부는 힘들게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1층 전시장 안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1층에는 Back to the Future, 한국 현대 미술의 동시대성 탐험기라는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대중에 선보이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미술관이 수집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기적으로 1990년대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를 상호 영향 범위로 설정하고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작가적 정체성을 구축한 작가들의 당시 작업과 최근으로 이어진 그들의 작품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말, 21세기 초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교차 혼재하던 시기를 관통하여 성장하고 한국 미술 현장에 등장하여 지금 우리 현대미술계 주요 작가로 자리매김한 작가들의 작품들도 선보입니다. 또한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확인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의 맥락 속에서 주목할 작가들의 작품도 마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하 1층으로 이동해서 메인 전시 주제인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라는 주제의 전시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 때도 역시 탁 트여있는 내부 공간이 도심을 벗어나서 더욱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인간은 사물을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여기고 자연에서 원료를 가져와 끊임없이 무언가를 디자인하고 생산해냈습니다. 이런 모던 디자인적 사고로 인해 세상은 버려진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물이 곧 물건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는 이런 통념에 맞서 동시대 미술과 디자인 실천을 통해 사물의 개념을 확장해 봅니다. 전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물의 세계는 사물을 재료나 물질로 해체해 보거나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 사물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고,
둘째,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는 사물이 인간의 쓰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미래는 기존의 범주와 시공간을 넘나드는 사물을 경유하여 불가능한 것을 꿈꿔보는 자리입니다.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는 사물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인간이 오랫동안 사물을 물건으로 한정하면서 놓친 부분을 살피고 사물의 잠재된 가능성을 미술과 디자인의 맥락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전시는 사물과 물건을 동의어로 생각해온 오랜 믿음에 도전하며 상상력 가득한 작품을 경유하여 사물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국내외 작가 및 디자이너 15인, 팀의 설치, 조각, 영상, 사진 작품 60여 점을 전시해서 선보이는데 이들은 물질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특정 사물의 역사, 그리고 생물학과 같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개념을 확장해줄 사변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시는 사물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것, 그러면 아마도 우리의 조건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빌렘 플루서의 말을 넘어서 사물이 물건만을 뜻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라는 개념 안에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더라도 사변을 통해 인간 너머의 세계를 꿈꿀 수 있어야 인공지능, 기후변화처럼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초현실 같은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급하지 않았기에 뒤로 밀려난 이제껏 하지 않았던 사물들의 이야기를 지금 당신에게 건네보려 합니다. 20세기 후반 철학자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를 느끼고 동물, 식물,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물에 대해 비인간이라 칭하며 공생의 윤리를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전시는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의 흐름에 맞춰 사물을 인간과 함께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로 바라보자고 제안하며 예술적 사고의 전환을 통해 인간 너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주변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사거나 혹은 유명한 한국 작가의 작품을 반영한 커피잔, 와인 관련 소품들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1층에 위치한 미술가게 서울 MMCA 샵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전시, 교육 등과 연계된 다양한 아트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인 문학자인 저의 눈에는 와인과 관련된 제품들에는 시선을 더욱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와인을 차갑게 해서 최상의 상태를 음용할 수 있는 와인 바스켓이나 와인을 선물할 때 포장할 수 있는 와인 보자기들도 정말 멋스러운 한국 디자인과 색감, 터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식음료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디에 가든 음식을 담는 그릇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고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할 수도 있어서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은 한두 개씩 나누어서 이곳에서 구입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책임지고 있는 소피텔 서울은 아무래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6위의 다국적 호텔 기업인 아코르 그룹의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이다 보니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글라스웨어의 대표 명품 브랜드로는 바카라가 있고요.
그리고 실버웨어라고 불리는 식기구로는 크리스토폴, 마지막으로 그릇과 같은 차이나웨어로는 베르나르도와 같은 명품들이 있고 국내에도 독점 수입하고 있는 에이전시와 직접 구경해 볼 수 있는 쇼케이스 전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피텔 서울은 7층부터 14층까지는 장기 투숙이 가능한 서비스 레지던스 객실도 운영 중이라 저는 호텔에 장기로 투숙하시는 분들이 1년 혹은 길게는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실 때 함께 해주신 시간과 추억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념 선물들도 주로 이곳에서 구입을 하거나 혹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는 기념숍 안에서도 한국의 미를 반영한 특별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고국에 돌아가셔서 감사 레터를 보내주실 때 마지막 제가 준비해드린 선물에 대해서 인상이 깊으셨는지 너무 고맙다는 언급들을 레터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미술관에 들리실 때 잠시 휴식이 필요하실 때 커피와 차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함께 동석한 분들과 전시를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저처럼 전시를 보고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꼭 한 번은 들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1층에는 테라로사가 있어서 저는 주로 오늘의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고요. 참고로 테라로사는 강원도 강릉시에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한 순수 국내 커피 체인점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표방하고 있으며 전세계 질 좋은 원두를 강릉 커피 공장에서 직접 로스팅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테라로사라는 의미는 붉은 땅이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따온 곳인데 브라질에서는 희망 있는 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올 때 너무 두껍지 않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오면 맛있는 테라로사 커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 집중해서 책을 읽곤 합니다. 여기 이 구석 자리가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테라로사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혹은 차가 한 잔 마시고 싶을 때는 테라로사를 나와서 1층 광장을 가로질러서 아모레 퍼시픽에서 운영하시는 오설록을 방문하여 티 소믈리에가 엄선해 놓은 다양한 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참고로 오솔록이란 이름은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녹차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의 표현과 오리진 오브 설록, 즉 이곳이 설록차의 고향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녹차를 판매하는 카페인 오솔록 티하우스와 박물관인 오솔록 티 뮤지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솔록을 방문하셔서 세작 그린티로 아이스를 주문하시면 저렇게 멋진 티팟에 얼음을 따로 주시고 뿌띠젤 과자도 녹차 초콜릿을 입혀서 주시는데요. 한국인은 저에게도 좋지만 소피텔 서울 호텔에 투숙하시는 외국인들에게도 저처럼 그 나라에 가면 대표하는 미술관에 가고 싶으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을 추천해드리고 우리나라의 차를 현대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오설록도 더불어 꼭 추천해드리고 직접 다양한 차 패키지 상품도 구입할 수 있어서 다녀오신 고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판매하는 티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구매 후에 만족도도 너무 좋게 평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2002년에 미국에서 오픈한 스페셜티 전문 커피 체인점 블루버틀 삼천점도 지척에 있습니다.
참고로 블루보틀은 스타벅스가 유통의 효율성과 공간 전략 등을 주하는 반면 블루보틀은 오직 스페셜티 커피라는 명목 아래 커피의 퀄리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루보틀의 매장의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미니멀하고 고객들에게 커피 본연의 맛과 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장 내에 와이파이와 콘센트도 설치하진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매장 규모가 넓어도 좌석수를 많이 배치하지도 않고 대신에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엿보입니다. 저도 가끔 진하고 맛있는 에스프레소 생각나면 들리곤 합니다. 블루보틀 왼편으로는 삼청동에 오랫동안 지켜온 맛집이자 2017년 미쉐린 빅구르망에 뽑혀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황생가 칼국수집이 있는데요. 진한 사골육술에 칼국수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백김치가 너무 맛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도 좋아해서 칼국수와 함께 만두도 추가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할 때도 있지만 평일에 올 때 저는 주로 혼자 방문해서 혼자 식사를 해야 될 때는 문희현대미술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도라보울에 들려서 식사를 하곤 합니다. 도라보울은 2017년 부산 남포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숲속 아래 집이었지만 엄마와 아들이 함께 맛을 고민하고 상의하여 만들어 온 역사가 깃든 곳으로 엄마는 아들에게 먹이는 음식으로 아들은 엄마에게 드리는 요리로 정성에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도라보울의 음식은 아들이 만드는 엄마의 요리입니다. 도라보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선정이 너무 좋아서 메뉴판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삶에는 와인이 필요하다는 책을 주관하고 팟캐스트에서 만났던 유명한 팝 컬러니스트 김태훈 선생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듀오스 하이볼이 만났던 이유는 국내 탑 믹솔로지스트 김봉환님의 레시피로 때로는 기분 좋은 즐거움으로 때로는 우아한 낭만으로 당신의 인생의 소중한 한 시간을 음식과 술이 있는 공간에 음악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 소중한 한 시간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와인 인문학자이자 다양한 음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지만 도라보울의 맛있는 커리를 커리만 먹는 것보다는 때로는 위스키 하이볼 아니면 진토닉과 같은 화려하지 않지만 전형적인 칵테일과 함께 하시면 커리만 먹으면 90점인데 음료를 함께 하면 최소한 91점부터 99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다양한 음료의 페어링을 시도해보면 삶의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강추드리고 싶은 코스 중에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오실 때는 주변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주차를 국립현대미술관에 하시고 전시도 보시고 지금 추천드린 주변의 카페와 맛집도 이용하신 다음에 미술관 주변을 걸어서 종착지를 정독도서관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에서 추천해드린 공간들은 모두 다 도보로 10분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 터는 대한민국 중등교육의 발상지로 서기 1900년 고종황제 칙령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중등학교로 건립된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정독도서관은 1977년 강남 8학군으로 경기고등학교가 이전하고 나서 같은 건물을 개보수하여 오픈하였기 때문에 규모도 제법 크고 소장하고 있는 책의 규모도 많고 열람실도 넉넉한 편입니다. 더불어 야외에는 책 읽는 정원이라는 공간도 있어서 저는 꼭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할 때는 한두 권의 책을 챙겨서 마지막에는 정독도서관에서 읽고 싶었던 책을 정독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하곤 합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집중해서 읽고 나면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고 분주함 속에서도 다가올 호텔의 행사와 지금 전략들을 천천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강남보다는 40년 넘게 살고 있는 연희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청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도 20분 거리여서 가깝고 이 주변의 풍경과 운치는 앞서 설명드렸던 공간들로 서울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역사와 시간을
공간이 품고 있어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공간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와인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도서관의 한쪽 벽에 윤동주 시인님의 유명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어서 오늘의 영상을 시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호승훈이었습니다.